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상속세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도대체 지금 이게 언제적 상속세인데 그동안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이거 손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제 지금 형태가 만들어진 거는 90년대 후반이에요. 90년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30년 다 돼가네요. 예, 좀 한참 됐죠. 예, 한참 됐고. 90년대 후반이면 집값이 보통 32평 기준 한 1억 하고 막 이럴 때 아닌가요? 그때 맞아요. 뭐 목동 아파트가 네. 이제 뭐, 예. 네. 왜냐면 아니,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돌파했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예.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제가 얘기지만. 입사할 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 30평형이 한 3억 정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때 한 퇴직하셨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예. 목동 아파트 7단지 제가 사라고 막 그랬는데 예. 뭘 사냐 그러더니 나중에 후회하셨죠. 그럼 어디로 가셨는데 그래서? 아니 그냥 집에 그냥 사셨는데. 아이고. 예. 옛날 사람들 부동산 실패기인가요? 오늘 하여간 이제 지금 그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속세 이제 뭐 공제는 기본 공제가 한 5억 좀 되고 일괄 공제가 5억 좀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한 5억 돼 가지고 보통 한 10억까지는 특별한 이제 증빙이 없어도 보통 이제 공제 받아서 그 이후부터 세금을 내는데 예. 원래 이제 상속세가 보통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1% 정도 타겟해가지고 만든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뭐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6% 정도 좀 많이 넘어가게 확대가 돼 있네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뭔가 좀 요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필요는 있다.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윗단과 아랫단 문제가 있어요. 상속세는 윗단과 아랫단. 그래서 아랫단에서는 지금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 상속세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해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세부담 중립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조정을 좀 해줘야지 이게 이 조세제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윗단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게 여기다가 그 경영권에 있는 주식을 넘기면은 20% 할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율로 할증이 그러면 이제 세율로 따지면 60%까지 가거든요. 근데 일본이 55%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자꾸만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 왜곡을 갖고 오게 되고 이상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니까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 좀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윗단에 이제 이슈가 있고 뭐 물론 기업계하고 국민의힘은 윗단을 고쳐달라는 거고 윗단을 고치기 위해서 아랫단을 건드린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윗단은 안 되고 아랫단은 우리가 요거는 현안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배우자한테 가는 공제는 10억으로 하고 그냥 일괄 공제는 8억으로 해서 18억으로 맞춰주겠다. 지금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기본 깎아준다. 예. 네, 집값이.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지금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 거 보고 베낀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뭐 똑같이 아랫단은 똑같이 깎아주자는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니까 진보 진영 이슈가 돼서 아랫단은 지금 뭐 이제 수만 명이 해당되는 건데 민주당이 깎아주자는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보유세나 종부세 얘기할 때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세율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대. 선진국에 비해 맨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상속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거의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높다. 그 밑에 이제 40%가 미국, 독일, 뭐 프랑스 정도인데. 높기 때문에 그렇게만 따지면 좀 낮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상단은 민주당이 건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에서
50% 상속세 구간에 걸리는 사람들은 정작 9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900명이 우리 상속세의 90%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개정안을 보면 이분들은 뭐지? 우리가 다 내는데 우리는 왜 한 푼도 안 깎아주지? 민주당 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큰 부자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 하단,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부자, 사실상 집값이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떨결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종부세 완화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 하나 있는데 이게 15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 이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동안 소득세 다 냈는데 네. 이걸 또 내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30억짜리 집이 없거나 지방에 집이 있거나 집값이 안 오른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제가 조간해서 재밌는 거 하나 갖고 와서 읽어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거, 종부세 같은 거 뭐 유지하자, 이 세율 그대로 가자 하면 어김없이 네이버 댓글에는 이게 뭐 좌파 정책이냐, 뭐 공산당이냐 이런 게 언젠가부터 늘 붙는데, 1950년 1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때 이제 50년 이승만 정부 때 상속세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물가에 발맞춰 서울 시내 집값이 부쩍 오르기 시작해 시골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한 칸에 최고 25만 원이 됐다. 그래서 10칸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350만 원이나 집값이 되는데, 요 정도는 과세하자. 집값이 10칸 집. 옛날 한옥 기준으로 이제 그런가 보죠. 예.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예. 예, 가서 그랬더니 그 이승만 정부 때 김유택 재무장관이 뭐라고 의회에 나와서 그러냐면, 불로무상,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하지 않고 돈 번 사람들, 재산을 취득한 자의 담 세력의 응분한 과세를 통해 국세 등을 보충하는 동시에 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교정하려고 합니다. 어유.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상속세를 도입하는. 네. 그게 좌파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의 마인드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가?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제 과표로 보면, 세율로 보면 윗단은 분명히 높아서 논리적으로 하면 윗단을 깎아줘야 되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랫단을 깎아주는 종부세와 똑같은 논리로 이분들의 세부담을 이런 모순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우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저는 뭐 요거는 그냥 민생 현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민생이라는 거 좀 붙이기 좀 그렇지만은 서울의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10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간의 문제지. 이분들도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 세부담을 이제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그림 갖고는 2번 그림 두 번째 장 보여주시면은 저게 아직 아직 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세 저 올라온 저거 그 전에 2번 그림 과세 인원대 피상속인 그렇군요. 제가 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게 그 2019년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전체 피상속인 수 중에서 과세 인원이 2.4%만 냈다가 2019년도에 지금 2023년도 보면 6.8%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네, 6.8%.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거고, 지금 올해나 뭐 작년이나 보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과세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속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1, 2% 정도로 다시 조정해 놓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써요. 쓰기 때문에 10년, 20년 정도를 타겟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놓는 게 그냥 제도의 중립성을 위해서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뭐 중도 우클릭 했다기보다도 아무튼 손질할 타이밍이다 이 말씀. 손질할 타이밍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과세할 때 늘 이제 최고 세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4%나 되는데 그거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최고 세율에 걸리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분들이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30억 정도를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면 3명에게 가족들에게 상속을 한다 치면 한 8억 정도가 나와 일반적으로. 그러면 1인당 한 2억 7천 정도 10억을 받는데 2억 7천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조금 더 이제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때 2억 7천 정도니까 청취자분들이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서 그건 좀 과하다. 아니다. 그 정도는 내야 할 것 같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개정안에 나온 것 중에 배우자 공제 부분은 이거는 정말 사실은 이혼할 때도 과세 안 하거든요. 남편 재산 이혼하면서 아내가 또 아내 재산 남편이 둘이 똑같이 했는데 이거 또 법원이 이만큼 떼라 할 때 과세 안 합니다. 분명한 소득이 생겼는데도. 근데 교수님 어때요? 이게 전문가시니까 아니 이거 왜 남편 죽거나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그거 떼주는데 그래서 공제를 지금 민주당이나 두 당이 똑같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 유일하게 여야가 지금 똑같은 의견인 건데 요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좀 올려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를 보니까 뭐 무한대로 허용 미국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무한대로 허용을 하고 있고. 야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이혼해서 뭐 몇백억을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금 하나도 안 매기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매기고. 이혼 물론이고 지금 상속 증여도 네. 그래요? 일본만 우리 일본하고 우리만 여기에 대해서 네. 상속세를 부과하거든요. 여하튼 우리나라는 지금 뭐 5억으로 묶어놨는데 지금 5억으로 묶어놓으면은 배우자가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파트 만약에 뭐 조금 금액이 좀 한 10몇 억이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납도 받아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금으로 내야 된다고 치면은 집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대폭 이렇게 좀 허용해주면 좋은데 다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 공제가 무제한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또 재산을 좀 빼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막아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거 뭐 한번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그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이 이제 어딘가를 보면은 그때 우병우 민정 그 수석일 때 가족회사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골프장 하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빌딩이 있었어요. 빌딩. 뭐 팔았다. 빌딩을 팔아야 되는데 소문이 왜냐면 6개월 내에 이걸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50%로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귀인이 오셔가지고 그 빌딩을 사줬는데 네, 기억난다. 사줬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그 박근혜 그 농단 그 국정농단의 실마리 거기서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있다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사실 물납하고 이런 게. 김정주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넥슨인가요? 네. 부인이 3조 원 냈어요. 세금으로? 돈이 없죠. 현금이 없죠. 그래서 주식으로 다 내서. 네. 주식으로 다 내니까 그걸 기재부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재부가 바로 팔지 않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팔거든요. 그래서 넥슨의 최대 주주가 정부였었어요. 지금 팔았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그런가 싶고 또 이렇게 거액일 때는 어느 정도 과세를 해야 되지만 50%는 너무 배우자한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여담인데 이 우리 MB 대통령 다스가 또 드러난 것도 그 하여간 처남이 다스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속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 다스의 지분 구조가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청계재단에 뭐 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 상속세 말고 어제 또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월급쟁이만 봉이냐. 네. 근로소득세. 지금 근로소득세 비중이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이 저도 이 통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한 70조 정도 세금을 77조인가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네. 이 세금 저 세금 다 조금씩 줄었어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세금이 많이 줄었나를 보려면 세금이 우리가 전체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100만 원 걷었다면 그 중에 법인세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 그렇지. 소득세 비중이 뭐 부가세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근데 이제 법인세 비중은 뭐 많을 때는 뭐 25%, 26% 가다가 지금 18%까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비중이 들고 또 법인세율을 낮춰줬기 때문에 확 줄었는데 그럼 어느가 비중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이 높아진 건 알고 있었거든요. 소득세가 예전엔 10% 정도도 지금 12, 14 하다가 지금 18%까지 월급쟁이가 내는 우리 전체 세수에서 우리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18%까지 가서 법인세는 내려왔고 25에서 18로 내려왔고 소득세는 12에서 18로 올라가서 거의 61조, 62조 거의 똑같아졌다. 공이냐는 얘기 나올 만하네. 자, 기업이 어려우니까 또 R&D도 해야 되니까 세금을 깎아주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세부담이 과중하니까 깎아주자. 상속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깎아주자. 그다음에 소득세 내는 1,650만 명은 일단 좀 버텨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 형평에 맞냐고요. 그 이제 정말 최상목 부총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조세 부담 따질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지표가 조세 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3번 그림 보여주시면은 제 그림 오늘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아, 3번 그림. 예. 조세 부담률인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는 대충 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 정도에서. 그리고 OECD 뭐 선진국들은 보통 2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격차를 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한 22%, 23%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기준으로 17.7%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작년 기준으로. 물론 떨어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감세도 있고 뭐 GDP가 늘어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17%까지 떨어진 거는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이만큼 빨리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떨어졌으면은 누군가 이제 세금이 많이 깎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이제 보통 한 80조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한 60조 들어왔어요. 근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추세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서 법인세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우리 경제에서 누군가 좀 세금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동자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 왼쪽인데 그림 두 개 붙여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이제 근로소득세의 유효세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로소득세를 번 거 대비 세금을 얼마큼 내고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계속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소득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근로자의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법인세 유효세 번 거 대비 법인이 얼마큼 세금 내고 있느냐 그러면은 확 줄었네.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지 않고 있든 우리 경제가 부담하는 세부담이 기업에서 노동자한테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연히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재정학자 입장에서 이제 효율적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은 법인은 일종의 도관이니까 돈이 모였다가 흩어진 도관이니까 너무 높게 가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기업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내려가는 추세예요. 법인세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릴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15%로 법인세 내린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거기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리도 법인세가 좀 높아요. 그래요. 예, 내려갈 수밖에 그래서 쭉 내려가는 거는 뭐 불가피한데 그럼 소득세는 이거를 누가 부담할 거냐? 소득세는 줄어든 만큼 여기서 예. 좀 이제 뭐 복잡해지긴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GDP 대비해서 또 소득세 전체 이렇게 따지면 또 우리 소득세가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게 정상화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금은 세목별로 다 보면 다 사정이 있고 다 높아요. 안 깎아줄 곳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제일 높은 건 내가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우리 사회는 언론도 그 부분이 참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감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사회에 필요하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금은 매우 나쁜 거 줄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근데 시장 경제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글 쓴 것 중에 세금은 이 비정한 시장 경제를 건너는 최고의 도구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금 나쁜 거야. 세금 줄여야 돼. 싱가포르는 세금 조금 내서 좋은 나라야.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자꾸 커져가니까. 그러면 하여간 종합정리해서 지금 상속세 얘기와 소득세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해서 그러니까 좀 바라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임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질임금 줄고 있잖아요. 우리 3년째 줄고 있죠. 물가 줄고 대비해서 있죠. 우리 네. 근로자 임금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상속세율과 물가 인상률을 연동하자. 선진국 일부 국가들이 하고 있는 이제 최상목 대행은 검토해 보겠다라는 근로소득세. 네네네. 근로소득세. 예. 근로소득세. 세율을. 세율을? 네. 근데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득도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올라가 주면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잘 안 오른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그 불만 좀 덜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이제 소득이 20년, 30년 갇혀 있다가 경제 성장이 확 늦어지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큰 경제 대국이 있잖아요. 네. 일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참 근데 참 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소득세 깎아주자. 저 깎아주면 좋죠. 우리 저희 셋 다 좋죠. 근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좀 뭐 세수펑크가 수십조 원이 날 텐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깎아줄 것이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제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건데 구간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물가 연동시켜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조정을. 그래서 발표하고 올해는 뭐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구간이 그냥 정해져 있고 임금은 올라가잖아요. 물가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 소득은 안 늘었는데 물가만큼 안 올라가지고 내 실질 소득은 안 늘었는데 네. 그 구간이 자꾸 위로 자꾸 점프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세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세무당국이 약간 세수가 줄 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잘 안 해줬습니다. 저번에 한번 2022년도에 아래 구간 몇 구간 조정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크게 이제 조정이 많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전체적인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형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를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우리가 졌다. 예. 서울에서 진 게 우리가 0.7%진 거에 큰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먹을 수 있는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아직 사람이 많은 40대 50대를 위한 정책들을 좀 내놔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상속세 관련된 문제, 그래서 서울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타겟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은 좀 많이 좀 정비를 좀 했어요. 소득세에서도. 근데 중간이 거의 정비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세부담을 좀 내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주는 것이 지금 맞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새길로 한 번만 빠질게요. 두 분께 각각 한 번씩의 발언 기회만 드리겠는데 트럼프가 부가세 문제 삼아갖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이게 날강도 논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소비세 이 구조가 좀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판매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소매 판매세, 리테일 세일스 텍스라는 걸 매깁니다. 그건 자기 나라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걸 매겨요. 그걸 매기는데 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걸 매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단계의 과세가 다 됩니다. 네. 다 되고
그 냈던 건 돌려받는 환급받는 체계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올라서 이게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법화된 건 아닌데 트럼프 1기 때 무역 관련법을 입법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추진했던 그분이 지금 상무부 장관으로 지금 가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추진했던 법이 뭐냐면은 관세 비관세 장벽을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관세 상당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뭐 넣을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부가세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 부가세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예. 그래서 지 맘대로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예. 부가세를 니네가 부과하는 한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 본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세 상당치를 부과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25%를 4월 달에 매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출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두 개 합쳐서 40%나 되는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반도체는 우리 기술을 미국이 못 따라오죠. 미국은 지금 자동차 기술이 있고 전기차 기술이 있고 그 전기차를 최고로 많이 파는 장수가 미국의 2인자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세게 때리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25%나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는 많이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안에서 파는 수밖에 없고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반도체는 우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있지만 자동차는 미국 기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I 때문에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자동차 공화국이잖아요. 자동차를 살려야 되고 자동차를 살려야 자동차 연관 산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러스트 벨트가 살아나고 트럼프의 표밭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칼만 휘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가고 강력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하필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표적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주력이 반도체 메모리라면서요. 근데 네. 대부분이 국내 생산이라면서요. 현지 생산이 아니라. 일단 자동차만 아끼고 반도체는 안 왔으니까 그 고지서가 오면 다시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줄어드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떠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 부가세까지 건드려서 관세를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사실 부가세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세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굉장히 좋은 세금입니다, 부가세가. 그 정도로 하고 예.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LH를 통해서 그 미분양 아파트 뭐 3천 채인가요? 이걸 네. 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3천억 정도? 얼마예요? 하나에 공시 아니죠. 분양가의 70% 정도에 예전에 우리가 15년 전에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도 그 정도 가격에 LH가 사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싼 전세로 한 전세 시세의 주변 시세 한 90% 정도로 임대로 돌려서 해주겠다. 지방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예. 네. 미분양 주택을 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네. 종류가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건설사 보유분 판매 이 미분양 그 이거요. 종종 보죠 광고에서. 바로 현수막에서 즉시 입주 가능 이 준공 후 미분양이란. 근데 그게 진짜로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딱 한 채 이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층수 선택 가능 이건 로얄층까지 미분양이다 이렇게 현수막 세 가지를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얼마예요? 미분양이 한 80% 준공 후 미분양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 그렇죠. 80%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은 사주겠다. 건설사들이나 지방에서는 대출 규제 풀어달라 했는데 정부가 이제 이 카드는 쓰지 않기로 했고요. 네, 지방 근데 미분양은 뭐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 아파트 가격이 내려요 이런 건 뉴스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사들인다고 해서 그 미분양 아파트가 다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정부가 재고를 해소해 주겠다. 근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옳고 그른 거 떠나서 일단 사주는 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근데 떠나서. 정부가 이제 시장이 너무 식으면 조금 데펴줘야 되고 예.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식혀줘야 되는 게 뭐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중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지방 부동산은 일단 공급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급이 너무 많았고요. 분양이. 그 정도로 지금 미분양이 많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분양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PF만 해놓고 사놓은 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중에 상당수는 아시다시피 뭐 이자도 연체하고 있고 이 땅들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30, 40대는 부산이 이제 청년층 인구가 5대 대도시 중에 제일 비중이 낮은 도시인데 예를 들어 30, 40대가 지방 대도시에 가면 정말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아파트들이 팔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방은 또 실수요자가 많은데 이 실수요자들이 워낙 줄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너무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방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지방의 단독주택들이 교환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만 있지 지금 가보면 뭐 저희 고모가 사시던 집 저희가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집 다 멀쩡하게 남아 있는데 거래가 안 된다. 거래 가치가 사라지고 미국도 보면 언셀러블 주택이 뭐 1,200만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과거에 뭐 어디 저 지방 도시에서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도시의 단독 주택마저도 지금 아마 지방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있지만 그것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여기서 우문 하나만 드리면 네.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지방 건설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지어서 왜 분양을 할까요? 근데 2001년도엔 경기가 좋았고 대구 같은데 광주 같은데 뭐 집값이 급속 정말 뛰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한치 앞을 못 본다 이건가요? 뭐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지만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들도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건설사가 서프라임 뭐 2007년 8년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 사줄 거라고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은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가 제값 주지 않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들어간 철근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 대비해서 아마 조금 더 낮게 사줄 겁니다. 네. 또 정부가 비싸게 사주면 그 건설사들이 사준다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꼭 뭐 이문이 남고 이런 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정부가 사준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절대 건설사가 남는 장사를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은 지방이고 서울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 양극화는 정말 이것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 그러니까 5분위 상위 20%하고 하위 20% 예. 그다음에 지방 5분위 지방 1분위가 배율이 지금 거의 12배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는 5.6배 다 통계를 2008년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비단 집만 벌어지고 있나요? 네. 소득이 벌어지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부자가 쓰는 소파 가격, 중산층이 뭐 서민들이 쓰는 소파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자동차만 해도 다 벌어지고 있고 주택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예외 없이 서울 안에서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훅 내렸다가 도봉, 노원 이런 데는 80% 정도밖에 못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있는데 강남 3구는 108,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한참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정부가 뭐 지원을 나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지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칙은 조금 좀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은 예컨대 보통 이제 이 건설 산업 특히 이제 아파트 공급 같은 경우에 오를 때는 이제 시장 경제 건들지 마라. 맞아요. 절대 개입하지 마라. 내릴 때는 정부가 사달라. 완전히 무슨 보험회사 같은 거거든요. 보험 들어가지고 오르는 건 내가 먹고 이 만약에 위험이 생기면은 그건 정부가 떠안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한 상품이죠. 사실 이런 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락하면 이제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그게 왜냐면은 그게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준공이 된 다음에 악성 물량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할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분양 단계에서 그냥 분양 안 되는 것들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은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조정을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시켜줘야지 또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또 돈을 집어넣고 또 잘 이용하게 되는데. 근데 정권 입장에서는 그게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다 그걸 감내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수님께 잠깐 이게 지방은 충분히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지면 이게 이제 대출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부가 뭐 하나 카드를 낼 법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동네 식당 망하는 건 정부가 지원 안 해주고 건설사 망하기 직전에는 꼭 정부가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금융시장도 그렇고 시장 경제인데 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와 같다. 사실은 파산이 있어야 새로운 기업이 커지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느 정부나 뭐 건설사 하나 뭐 한 10위권 건설사 하나 이게 망하면 뭐 증시나 이런 데 여파가 너무 크니까 계속 살려주거든요. 좀비 기업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근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부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좀 하단을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단을 받쳐줘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튼 중간 정리라면 지방은 뭐 더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서울의 뭐 노도강이라는 강북 지역도 지금 네. 격차가 강남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봉구 방학동 시흥구 뭐 저 금천구 시흥동 이런 데는 있잖아요. 반값 된 아파트들 상당히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남만 잘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강남 규제를 요번에 풀었잖아요. 토어제 풀어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 이제 풀어줘요, 근데? 대치동, 삼성동, 그다음에 청담동. 잠실동, 청담 그걸 뭐 잠삼대청이라고 언론은 또 이렇게 부르던데 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는 지역인데 풀어줬어요. 왜 풀어줘? 그러니까 규제란 음. 집값이 막 올라가면 던지고 음. 집값이 내려가면 또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규제 폭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예를 들어 DJ 때는 양도세 면제해줘. 신규 아파트에서 양도세 면제를 해줬어. 이 아파트 사서 내일 팔아도 양도세 안 물 테니까 바꿔 말하면 투기하세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잠삼대청에서 집값이 계속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 왜 풀어줬을까? 서울시 입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이거 묶어놨어도 살 사람은 다 사더라. 이게 토어제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오래전부터 89년인가부터 생긴 건데 원래는 이제 땅에 하던 건데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는 단지를 지정하는데 요즘은 동에서 단지까지 지정을 하는데 살 때 구청장 도장 받아라.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데 왜 도장을 받냐? 허가 조건은 딱 하나예요. 1주택만 들어오고 실거주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집은 있는데 이거 지금 팔게요 하고 파는 계약서 갖고 가면 구청장이 도장 찍어주고 대신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는데 내 손 내 산인데 왜 내가 전세를 내주던 말던 그러니까 갭 투자하지 마라 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줬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했는데 풀어주니까 집값이 호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나 정부 안에서 뭔가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는 걸 못 견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못 견디는 이유가 뭐냐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반등에서 그치고 지금 대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남도 지금까지 집값이 우리가 한 30년 동안 집값이 4번 내렸는데 그때 강남도 다 똑같이 통계적으로 다 같이 내렸거든요. 뭐 강남 집값 안 내려간다. 강남은 대치동은 집값 안 내려. 이건 통계적으로는 전혀 맞는 말. 그거는 뭐 삼성전자는 주가 안 내려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혹시 집값 오름세가 서울에서 작년 봄처럼 반전한다든지 한다면 이번에 토지를 풀어준 것은 결정적이다. 네, 매우 큰 실수인데 더 지켜봐야죠. 네. 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삐딱하게 보니까 하여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계획하고 조금 웜업 차원이다. 좀 이제 달구고 있는 거다. 우리 나 찍어주는데 일단 달궈 놓고 웜업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번 그림 보여주시면은 그 서울에서도 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얼마큼 차이 나는지 보여주시면은 파란 거 보고 빨간 거 파란 건 서초, 강남, 용산, 송파구의 잘 나가는 중위 아파트 가격입니다. 오. 그래서 25억, 20억, 17억, 15억 이렇게 되는 거고. 예. 5배수가 됐죠. 6배수 가까이 됐죠. 예,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도봉, 노원, 금천, 중량구다. 그래서 저기 한 5억에서 6억대다.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중위 아파트 가격이 예. 2024년도 기준이니까 예. 여름 기준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 하여간 3배 차이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다. 평균적으로 5.6배. 예. 그러니까. 네. 중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풀어주면 여기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더 막대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현상이 특히 이제 서초 반포 쪽은 30억, 50억 하다가 지금 이제 뭐 70억까지 이 신축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올라간 기반에는 서울시에서 또 재건축 조건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 체납은 조금 하면서 사업성을 높여줬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뭐 부동산 시장 예단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하나만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이제 내 돈 내산인데 왜 구청장이 도장을 찍냐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사랑을 제일로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그 재개발 사업에 네, 그 땅 맞아요. 부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사우나를 180억에 산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투기 의혹이 있는데 구청장이 그때 불허했거든요. 이거 실거주 목적도 아닌데 이걸 왜 사냐 알박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장이 8구역인가 그런데 불허했거든요. 네. 그때 적용된 법이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있으면 정부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석진 교수님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예. 오세훈 예. 시장의 대권 플랜,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불지 피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